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네.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 쪽의 얘기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 공산당 지도부가 제조 2025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산업으로 유명한데 이거를 네. 이제 없애겠다라고 한 의도가 좀 궁금하고 앞서 잠시 힌트를 드렸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향후 전망까지 좀 바라봐 주신다면요. 네, 예.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서 좀 네. 긍정적인 분위기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 예, 쪽에서 예.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 제조 2025 관련돼서 아무래도 그동안 좀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네.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익 가능성 이런 쪽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거 관련돼서 지금 유력 일간지나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 중국이 이번에 사중전회 그래서 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중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전략 제조 2025를 포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대신할 경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 제조 2025가 무엇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2015년도에 마련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조업 체질 개선 그리고 첨단 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30년 동안 10년 단위로 계속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를 좀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펼쳐왔는데 그래서 일단 1단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2015년도부터 2025년까지 일단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쪽의 대열에 진입하겠다. 그랬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나오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 2단계가 이제 글로벌 제조 강국 중에 중간 수준의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2045년까지 장기적인 플랜인데요. 일단 글로벌 제조 쪽에서 최선두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흐름들이 나오면서 특히 10대 산업발전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내세웠었죠. 예. 그쪽에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일단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뭐 첨단 의료기기 이런 어떤 지금 10가지 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까지 어떤 첨단 산업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계속 강조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대한 드라이브 그러면 중국 제조 2025만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뚜렷이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서 나타났던 보조금 지급이나 아니면은 산업 육성책들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반발을 계속 불러일으켰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커나가는 산업의 첨단 산업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도 물론 미국도 안고 있겠었겠지만은 그를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서 미국의 반발을 사면서 관련된 관세 부과 대상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간의 분쟁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를 포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유화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새로운 대체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눈길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중국 5개년 경제 계획으로 바뀌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된 쪽에서 중국의 협상단장인 류어 부총리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번째, 1953년 이후 중국의 14번째 발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외국 자본 확대 허용,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설정해왔던 어떤 목표제 같은 경우를 취소하면서 투자 제한 목록 같은 경우도 철폐를 하고요. 거기다가 어떤 목록도 축소가 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도 금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다. 예. 그리고 금융 부분과 같은 쪽의 개방을 투자를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조금 어떤 미국과의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좀 풀겠다라는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일단 중국이 마음이 좀 급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무역 협상과 관련된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같이 나오고 있는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와 전망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6%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계속 감속이 이어지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5.5%대 성장까지로 많이 성장 동력이 줄어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무역 협상과 관련된 여파를 그대로 노출시킨다라는 관점 쪽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나 협상에 대한 시각을 봤었을 때 일단 우리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미국도 그에 따른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기존 제조 2025 관련돼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즉 이를 통해서 피해를 봤던 국가가 독일이나 한국이라고 네, 보여지고 네.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또 하나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첨단 산업을 포기하느냐?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첨단 산업 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무조건 안도할 수는 없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압박을 했었습니다. 중국 쪽에 제조 2025를 폐기하라 이렇게 네. 비난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청신호 그런 재료로 꼽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추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 주식이나 그 펀드 있잖아요. 금융 상품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성장 산업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최근 근황이요? 예. 네, 앵커님도 최근 표현으로 하게 되면 집사십니까? 집사, 뭐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기는 합니다. 강아지 키우시나요? 그러면 또 10년 동안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예.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산업의 확대 네. 이런 관점들도 한 번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네. 특히 이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인정하시죠? 예, 네, 그럼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예. 1인 가구나 고령화고 늘어나면서 당연히 관련된 쪽의 산업들이 커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아이가 없는 딩크족 이쪽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증가가 되면서 일단 과거에 알려졌던 이 키즈 산업보다 예. 이제 이 관련된 펫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펫 이코노미까지 합쳐진 펫코노미라는 부분들이 키즈 산업을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글로벌 각국의 동향들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미국의 가정의 전체 68%, 네. 거의 50%를 넘어서 70%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안 키우는 가정이 정말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파라다이스죠. 예.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연평균 500달러를 지출하면서 어떤 4% 이상 성장하고 있는 측면들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서 미국의 반려동물 지출 비용의 추이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쪽이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료가 한 40%대 그리고 의료나 의약품이 한 52%대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미용이나 아니면 의약품 쪽이 오히려 사료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관점 쪽에서 예. 증가되는 추이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일단 연평균 성장률이 한 1%대로 성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어떤 전체 가구의 27%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시장을 합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예. 여전히 어떤 산업에 대한 규모는 여전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마저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프리미엄 사료라든가 고령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쪽이 네.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중국으로 가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임금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연평균 20-30%대 성장세가 보이고 있다는 쪽이 눈에 띄고 있고요.
한 몇 년 전의 기준이긴 하지만은 7조 원대가 넘어선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사료와 간식 빼고도 어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네. 바라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성장세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런 상황 쪽에서 국내 시장 규모까지 같이 점검해보게 되면 전체 인구의 25%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고 있고요. 예. 2022년도에 9천억대에서 2020년도 가면은 6조 원대까지 빠르게 거의 뭐 6배 가까이 네, 성장할 걸로 네, 네.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에 지출하는 가구 비중이 23%대, 그리고 식품이나 보건품 쪽에서 어떤 서비스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별 이어지는 관련주도 한번 좀 그렇죠. 체크를 해봐야 예, 되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료 관련된 종목들부터 오락이나 의약품, 미용까지, 특히 오락 쪽이 눈에 띄는데 애완동물 시장을 비디오를 틀어준다고 하나요? 예, VOD 서비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펫TV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펫TV 관련된 쪽에 이런 쪽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나올 정도로 지금 나오는 종목들도 관련된 흐름들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당장의 어떤 모멘텀이 확대돼서 오늘 주식을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전히 커가는 시장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 추가되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단순히 먹이를 주는 차원에서 의약품, 미용 시장 그리고 오락 용품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국내는 걸음마 수준이라서 해외에 투자에 눈을 돌리는 시각도 있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지켜본 이후에 접근하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